제가 들려드릴 169번째 소설은요, 윤은길의 완장입니다. 윤은길은 왜곡된 역사 현실, 삶의 부조리, 특히 산업화로 인해 소외된 현장을 예리한 시선으로 소설에 담아낸 작가입니다. 전라북도 정읍이 고향이라 그의 소설은 그 부근이 주로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1977년에 아홉컬레의 구도로 남은 사내로 한국문학 작가상을 받았고요. 1983년 완장으로 현대문학상, 또 꿈꾸는 자의 나성, 산불, 소라단 가는 길 등으로도 굵직한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장마, 기억 속의 들꽃으로 유명하고요. 교과서에도 그의 소설이 실려 있습니다. 완장은 윤은길의 대표적인 장편소설이고요. 최근 들어 곧잘 거론되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시간적 배경은 1980년대 초고요. 공간은 전라북도 이리시 부근 읍 소재지인데요. 이리시는 1995년 익산군과 통합돼서 익산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술. 그는 이리시와 가까운 이곡리에서 어머니와 초등학교에 들어간 딸 정옥과 살고 있습니다. 나이는 30이 넘었어요. 종술은 나름 파란만장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동대문 시장바닥에서 목판부터 시작하여 포장마차도 했었고 양키물건 장사도 했었고 감옥에도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종술이 드나들던 맥주올 아가씨였어요. 식도 올리지 않고 살림부터 차렸으며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감옥에 들어간 사이에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달아나 버렸어요. 종술은 이곡리와 앙중리, 법계리에 둘러싸인 판금 저수지 감시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감시원이 할 일은 몰래 고기 잡는 사람들을 잡아내는 게 우선 임무였어요. 그 저수지는 최 사장이 관할구역의 허가로 양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곡리 이장인 익삼과 최 사장은 먼 촌수의 숙질 관계였어요. 최 사장은 저수지를 감시할 감시원을 익삼에게 구하라고 했습니다. 월급을 5만 원밖에 줄 생각이 없었으므로 그 적은 돈을 받고 일할 사람을 구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최 사장이 돈을 조금만 더 쓴다면 좋겠지만 소문난 구두쇠여서 그럴 리는 없었습니다. 최 사장은 원래 농사꾼으로 이리시 근처에 전답을 꽤 많이 갖고 있었고 그 일대에 공업단지가 들어서면서 땅값이 올라 돈을 많이 벌었어요. 때마침 부동산 경기가 불어닥쳤고 집장사까지 해서 재산을 불렸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 트럭을 사들이더니 어엿한 운수회사 신남 화물의 사장이 되었어요. 익삼은 최 사장의 이런저런 일들을 건사해주고 있었습니다. 최 사장이 종수를 감시원으로 택한 이유는 그가 할 일 없이 놀고 있으며 위아래 없고 성깔 있다는 것 때문이었어요. 익삼은 오히려 그 점이 마음에 걸렸는데 최 사장은 그 정도 성깔이라야 저수지 관리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종술도 5만 원짜리 감시원 제안에 사람 무시하지 말라고 화를 냈어요. 그러나 완장을 차고 순찰만 돌면 된다는 말, 그 완장이라는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고단했던 그간의 생애를 통해서 직접 간접으로 맺어온 숱한 완장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종술이 뇌리를 지나갔어요. 종술은 완장과는 인연이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때조차 차본 적이 없었는데 싸움질 실력으로 반장을 뽑지 않는 한 완장이 그의 몫이 될 일은 없었어요. 그는 문제아에다가 공부도 못했습니다. 4학년 때는 구구단을 외우지 못해서 나머지 공부를 했는데 담임선생은 반장에게 그걸 감시하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못하는 애는 때려도 된다는 허락까지 내렸어요. 종술은 마지막까지 못 외웠고 틀릴 때마다 반장은 손에 쥐고 있던 30cm짜리 대나무 잣대로 그를 때렸어요. 머리통을 맞으면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아팠고 울면서 만져본 머리에서는 피가 묻어났습니다. 같은 나이에 반장이 차고 있던 완장의 힘, 어린이 되어서도 그 힘은 종수를 괴롭혔습니다. 시장 경비나 방범들의 눈을 피해 목판을 들고 쫓겨다니던 시절, 포장마차를 할 때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걸핏하면 실행되던 단속, 양키 물건을 팔 때 상대편의 밀고로 체포돼서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징역을 살았던 일,
완장을 찬 사람들에 의해 처벌받고 빼앗겼던 그 시절이 뼈아픈 한. 돈 한 푼 벌기 위해 몸부림치던 시절, 그의 앞에는 온갖 완장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완장의 이력을 뼈저리게 겪을수록 완장을 선망해왔던 종술. 그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감시원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이곡리 쪽에서 앙중리 쪽으로 뻗은 제방의 한 귀퉁이에 감시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흰 바탕에 붉은 글씨가 박힌 비닐 완장을 받아 팔에 찼습니다. 종술은 그 완장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뭔가 미흡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돈을 들여 이리시에 나가 하나 만들었어요. 새로 만든 완장은 노란 바탕에 파란 글씨로 새긴 글자를 3개의 빨간 가로줄이 받들고 있었습니다. 비닐 재질로 만들었기 때문에 유난히 번들거렸어요. 종술은 새 완장이 퍽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의 왼쪽 팔에 채워진 완장은 너무도 눈에 띄어서 이목을 집중시키고도 남았습니다. 종술의 어머니 우남댁. 우남댁은 아들이 완장을 차게 되자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완장에 대한 그녀의 기억. 완장에 환장했던 남편의 피가 고스란히 아들에게 옮겨간 것 같은 두려움. 그녀는 남편과 남원에 살았었어요. 일제강점기 끝 무렵 하얀 바탕에 빨간 글씨로 헌병이라고 쓴 완장을 차고 다니던 일본 헌병들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헌병들은 양식을 거두러 다녔고 남편은 식구들 1년 양식을 거저 뺏길 수는 없다며 건넌방 구들장 밑에다 굴을 파고 감추었어요. 그걸 고발한 사람은 오래 알고 지내던 동네 박가였습니다. 곡식은 곡식대로 뺏기고 남편은 잡혀가 혹독한 고문을 당했어요. 한 달 만에 반 송장이 되어 풀려난 남편은 오른손이 불구가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었고 세상이 바뀌었지만 우남댁에게 완장이란 물건은 절대적인 권세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이장 익삼 씨는 종술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못마땅해 했어요. 또 새로 맞춘 완장이 너무 요란하다고 뭐라 했지만 종술은 완장이 워낙에 마음에 들었으므로 참았습니다. 완장을 찬 이후로는 가장으로서의 채통을 지키려고 집에 가면 어머니 우남댁에게도 공손했고 딸 정옥에게도 자상하려고 노력했어요. 이건 다 완장에서 비롯된 너그러움이었고 완장이 가져다준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웬만한 집에는 다 있는 텔레비전, 그게 종술의 집에는 없었고 딸 정옥이 가장 부러워하는 게 그거였으므로 쥐꼬리만 하긴 해도 5만 원 월급이라도 타면 장에 가서 중고라도 텔레비전을 들여놓을 작정이었습니다. 종술은 완장의 위력을 일찍이 알고 있었지만 그걸 차고 다니면서 터득한 게 있었어요. 그건 다 자신이 하기 나름이라는 거였습니다. 능력에 따라서는 서푼짜리 완장도 천금이 값어치로 써먹을 수가 있는데 어리숙한 세상, 특히 시골 구석에서는 완장 자체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공유수면관리법. 그건 저수지를 관리하면서 배운 단어인데 입에 잘 붙지 않는 공유수면관리법을 툭하면 말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웠어요. 우리 저수지를 더럽히는 놈은 가만 안 두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점점 우리 저수지에서 내 저수지로 바꿔 말하곤 했습니다. 이곡리와 앙중리를 각각 한 자락씩 거느리고 있는 양쪽 야산 중 어느 한쪽에만 올라서면 4만 5천 평의 저수지가 한눈에 보였어요. 그 방대한 저수지를 내려다보면서 마음속으로 이건 내 땅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실제로 난생 처음 가져보는 자신의 땅처럼 느껴졌어요. 자신의 땅이 틀림없다는 증거로 왼팔에 완장을 차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밤 순찰을 돌다가 무단으로 텐트를 치고 낚시를 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잡았어요. 남자들은 아가씨들과 함께였습니다. 종술은 여자들 보는 앞에서 남자들에게 기합을 주고 망신도 주었습니다. 자신에게 꼼짝도 못하고 당하는 그들을 보면서 완장의 위력을 한 번 더 실감했어요. 이 소문이 마을에 퍼져나가자 사람들은 종술의 처사가 심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종술은 개의치 않았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더욱 험악한 눈초리를 보냈고 사람들은 그의 행패가 무서워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럴수록 어머니 우담댁의 걱정은 깊어갔습니다. 그녀는 완장의 실체를 알고 있었어요. 그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완장은 원래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 거였다. 만석군의 권력을 쥔 진짜 주인은
언제나 완장 뒤편 안전한 곳에 숨어 있었다. 그 엄청난 땅덩어리를 혼자 관리할 수도 없고 미천한 소작인들을 상대로 언성 높여가며 손수 도조를 거두러 다니기도 귀찮을 뿐만 아니라 채통이 안 서는 일이니까 중간에 마름을 세우거나 머슴을 부리는 형식이었다. 완장은 대개 머슴 푼수거나 기껏 높아봤자 마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도 완장은 자기가 무슨 하늘 같은 벼슬이나 딴 줄 알고 살판이 나서 신이야 넋이야 휘젓고 다니기에 버릇했다. 마냥 휘젓고 다니는데 일단 재미를 붙이고 나면 완장은 뒷전에 숨은 만석군의 권세가 원래부터 제 것이었던 양, 바로 만석군 본인인 양 얼토당토하는 착각에 빠지기 십상이었다. 소작인을 다루는 마름의 태도는 정작 지주보다 더 혹독하고 똑같은 머슴 처지였으면서도 완장만 팔에 둘렀다 하면 다른 머슴들을 사정없이 구박하게 되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바로 그 때문이었다. 가뭄이 계속되었고 수리조합에서 정주사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저수지의 물을 빼서 농업 용수로 쓰기로 했다는 거였어요. 종수로는 안 된다고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익삼씨와 정주사는 종수리 행동에 어이가 없었어요. 가뭄에 물을 모았다가 쓰는 건 저수지 기본 기능 중에 하나인데 이걸 감시원 주제에 반대하고 나서는 건 이치에 맞지 않았습니다. 종수리 반대와 상관없이 다음날 저수지 물 문이 열렸고 대보뚝 밑으로 뚫린 배수관에서 물이 빠져나갔습니다. 이걸 보는 종술은 마치 자기 몸속의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완장을 차고 다니는 종술이 꼴사 나왔는데 물을 빼고 어깨가 축 내려간 종술을 보자 콧노래라도 부르고 싶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종술은 그날 집에서 어머니 우남댁이 차려주는 밥상을 받고 고봉밥 한 그릇을 거뜬히 비웠어요. 슬픔이나 억울함 같은 감정 따위와 식욕은 그에겐 별개였습니다. 마누라가 도망쳤을 때도 끼니를 거른 적이 없었던 종술은 마음이 우울할수록 식욕이 왕성해졌어요. 그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수지 물이 줄었어도 완장은 그의 팔에 견고하게 차여져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날 밤 법계리 쪽으로 순찰을 나갔다가 감춰져 있는 뗏목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대단한 수확이었어요. 그는 잃었던 생계를 되찾은 듯 반가웠고 이만한 뗏목을 만들어 감춰놓았다는 건 대대적으로 고기를 잡고 있는 일당이 있다는 거였어요. 며칠 동안 잠복 근무를 했고 드디어 범인을 잡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범인을 잡자마자 일단 두들겨 패고 보니 아는 얼굴이었어요. 초등학교 동창인 김준환과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중학생쯤 될까 말까 한 아들은 호되게 한 대 맞고 저만치 나가 떨어져 있었어요. 준환은 아들을 중학교 보내려고 몰래 고기를 잡았다면서 눈물까지 흘리며 봐달라고 사정을 했고 종술은 이미 마음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건 자기 주먹에 맞고 쓰러진 게 어린애였기 때문이었어요. 아무리 막대 먹어서도 종술도 자식이 있는 사람이었으므로 뗏목을 발견했을 때부터 본때를 보여주겠다던 그의 결심은 흔들렸습니다. 그는 준한 부자를 그냥 보내주었어요. 혼자 저수지 옆에 앉아 있었는데 저편으로 떠오른 달이 보였습니다. 좀 전에 준한이 자식 세대한테까지 못난 조상처럼 살게 할 수 없다고 도둑질을 해서라도 자식을 가르쳐서 성공시키겠다고 울부짖던 걸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놀라운 이해의 순간이 그에게 지혜를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완장. 결국 준환도 완장에 대해 말하는 거였습니다. 도둑질도 서슴지 않으면서 소나귀에 넣고 싶어하는 것도 결국 완장. 땅도 완장이고 돈도 완장이고 명예도 완장이고 여자도 완장이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외로움이 밀려왔고 부월이를 생각했어요. 김부월. 그녀는 종술이 좋아하는 여자로 동네 선술집의 작부입니다. 부월은 여자 나이 20살 전후가 호경기인 그 바닥에서는 이미 환갑, 진갑 다 지난 나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녀는 고향집을 떠난 후 험한 바닥을 기면서 살아왔습니다. 아무렇게나 몸뚱이를 굴렸고 수많은 남자들을 거쳤지만 돈이나 폭력에 굴복해서 남자를 받아들인 적은 없다는 게 그녀의 자부심이었어요. 자기 마음에 들어야 한다는 그녀만의 자부심. 이곡리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 종술의 행패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유일한 인물이 부월이었어요. 최근 들어 감시원 완장을 차고 거들먹거리는 꼴은 산전수전 다 겪은 고참 작부가 보기엔 우습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종술에게 끌리는 자신의 마음이 두려웠어요. 종술이 딱 자신과 같은 부류로 보여서 그게 측은하다 보니 마음을 제어하는 게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종술에게서 느껴지는 건 고향이었어요. 오랜 세월을 고향 떠나 살아온 그녀에게 종술은 설명할 수 없었지만 고향의 집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겐 자존심이 남아있었고 싸구려라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써서 연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종술은 부월을 생각할 때마다 감정이 복잡했는데 우선적으로 부하가 치밀었어요. 술집 작부인 주제에 호락호락하지 않았고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그랬습니다. 그녀를 생각할 때마다 갈증을 일으켰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으므로 그녀에게는 완장도 별 효력이 없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준환이 버리고 간 뗏목이 종술에게는 유용했습니다. 그걸 타면 산을 돌아가지 않아도 온 저수지를 돌아다닐 수가 있었어요. 노젓기를 익혔고 익숙해지자 저수지 어디든 갈 수가 있었습니다. 종술에게는 동네 후배인 임배에게서 빌린 텐트가 있었어요. 그걸 저수지 좋은 장소에 치고 부월을 거기서 만났습니다. 부월은 새로운 분위기에 취했고 그들이 로맨틱한 시간에 빠져있을 때 이장 익삼씨가 나타나는 바람에 흥이 깨지고 말았어요. 종술은 부하가 치밀었고 부월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을에는 종술이 일은 안 하고 술집 여자를 저수지로 불러들였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종술은 치밀어 오르는 화를 감추지 않았고 이곡리 일대에서 마주치는 사람이면 아무한테나 험악한 얼굴을 해서 상대방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어요. 어느 날 최 사장이 시차를 명분으로 저수지에 왔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자가용이 3대 나왔고 차 안에서 하나같이 늙은 남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하나씩 끼고 내렸을 때 종술은 배알이 뒤틀렸어요. 돈이 좋긴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최 사장 같은 추물덩어리가 젊은 여자를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건 다 돈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더 부하가 치밀었어요. 그들이 매운탕거리를 위해 낚시를 하려고 자리를 잡자 종술은 그걸 막고 나섰습니다. 어이없사는 최 사장에게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 무단 어로행위가 금지되어 있다고, 또 날이 너무 가물어서 피눈물 흘리는 농민들도 있는데 사장님이 이렇게 호화판으로 노는 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놀더라도 낚시질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오만불선하고 무례한 감시원의 소행으로 일행은 어이가 없었고 종술이 따귀를 때리려던 이장 익삼의 팔이 종술에게 잡혀 비틀어졌어요. 최 사장이 으름장을 놓았어도 종술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이건 부월과의 문제 때문에 생긴 감정적 원인도 있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요. 종술은 이 저수지와 그에 딸린 모든 부속물들이 자기 소유인 양 제 살점이나 다름없이 생각되고 있었습니다. 그걸 이런 가짜는 사장 나부내기들과 천한 여자들이 건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최 사장 일행의 행동을 자신의 인격이나 자존심에 가해지는 일종의 모독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최 사장은 종술을 감시원 직에서 해고했습니다. 완장을 벗어야 했음에도 종술은 웬일인지 기가 꺾이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점차 드러났습니다. 새로운 감시원을 빨리 구해야 했지만 하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익삼이 기껏 섭외를 했어도 나중에 안 하겠다고 물러서곤 했는데 그건 다 종술 때문이었어요. 모두들 종술을 두려워했고 보복을 당할지 몰라 감시원을 아무도 맡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종술은 계속 그 번쩍이는 완장을 차고 다녔어요. 부월을 만나 말싸움을 할 때도 완장은 그의 왼팔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날 길에서 6학년 때의 담임선생님을 만났어요. 지금은 교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억지로 끌려 교장의 집으로 갔고 한바탕 훈화를 들었어요. 교장은 그간 종술의 행동에 대해 다 알고 있었으며 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완장이라는 게 없었고 예로부터 팔에다 차는 건 삼배로 만든 상장 정도였다고, 그건 집안 어르신을 돌아가시게 한 죄를 만천하에 자복하는 뜻으로 둘렀으며 우리가 만든 완장은 그런 아름다운 뜻이 담겨있다고 했어요. 지금 종술이 차고 있는 완장은 일본 외놈들이 만든 거라고,
일본 군국주의가 우리에게 남겨준 침뱉아 마땅한 거라고 했습니다. 종술은 교장의 말을 그저 한 귀로만 듣고 있었을 뿐 마음은 부월에게 가 있었어요. 타는 듯한 가뭄이 계속되었고 관청에서는 저수지 물을 더 빼라는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저수지 물을 더 빼면 양어장이 문제였어요. 그렇다면 양어장이 고기를 옮겨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고기는 업자들에게 넘기면 손해보다는 이문이 남을 수도 있었기에 최 사장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익삼씨는 감시원을 구하지 못해 그냥 종수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화가 났습니다. 그런 익삼씨에게 최 사장은 명쾌한 해결의 말을 했어요. 고기도 없는 빈 저수지에 감시원이 뭔 필요가 있냐는 거였어요. 익삼씨는 통쾌했습니다. 이제와 종술에게 한 방 먹일 수 있게 된 셈이었어요. 익삼씨는 의기양양하게 종술을 만났습니다. 완장은 아직도 그의 왼팔에서 번들번들 빛나고 있었어요. 익삼씨는 양어장에서 3일이면 고기를 다 빼고 저수지를 바닥내기로 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종술의 몸은 갑자기 허물어 내렸습니다. 밤이 되었고 어둠이 내린 동네를 종술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돌아다녔습니다. 익삼씨는 초저녁에 마을을 빠져나가 피신했습니다.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어서 날이 밝기를 기다렸어요. 몇몇은 어머니 우남댁에게 와서 어떻게든 종술을 말려달라 했고 우남댁이 어둠 속으로 달려나가 미친 듯 날뛰는 아들을 눈물로 잡아보았지만 소용없었어요. 종술은 제 어미도 못 알아볼 정도로 횟가닥 돌아 있었습니다. 우남댁은 이런 일이 올 걸 예상했었어요. 남편이 찾던 완장의 기억이 공포처럼 생생하게 생각났습니다. 종술과 남편,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었어요. 해방이 되고 첫 아들을 낳은 후 4살 터울로 종술을 낳았고 행복하게 살 희망에 젖어 있었지만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몇 달 간격으로 세상이 바뀌었고 인민군이 점령했을 때 남편은 드디어 완장을 찾습니다. 핏빛 붉은 빛깔의 자위대 완장. 남편은 원래 부지런한 농사꾼으로 건실한 가장이었으나 완장을 찬 후 변해갔습니다. 그의 진한 이력도 바뀌었는데 바깥의 밀거로 헌병대에 붙들려가 고초를 당한 전력은 독립운동으로 둔갑했고 고문을 받다 망가진 오른손의 불구는 빛나는 훈장이 되었어요. 잠시도 집에 붙어있지 않았고 하루 종일 면례를 휘젓고 다녔으며 농사와 가사 일체를 우남댁에게 떠맡긴 채 완장만 차고 다니며 설쳤습니다. 눈에다 쌍불을 켠 채 불구의 오른손에 피를 묻히지 못해 한 달이었어요. 그건 사람 아닌 완장이 시켜서 하는 폐악질이었습니다. 사람을 풀어 자신을 밀고 했던 박가를 찾게 했고 전주에서 변성명까지 하고 숨어 살던 박가를 붙잡아 고향으로 끌고 왔어요. 잡혀온 박가를 남편은 사람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몽둥이로 때려 죽였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졌는데도 사정없이 몽둥이질을 했어요. 핏발선 눈으로 한 세상을 요란하게 몹쓸 짓 하며 살던 남편은 국군이 들어오자 산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이 생사를 확인할 겨를도 없이 그녀는 2 아들을 데리고 고향을 떠났어요. 마을 사람들 중에는 남편에 의해 목숨을 잃거나 잡혀간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으므로 도망치는 것만이 살 길이었습니다. 그녀는 객지로 떠돌아다녔고 그 와중에 큰아들을 홍역으로 잃었어요. 그러다가 이곡리에 들어와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꿈에 남편을 보았고 남편이 죽었다는 걸 감지했습니다. 그 꿈이 이별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종술은 어디로 갔는지 조용해졌고 지서장은 우남댁에게 종술이 스스로 와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간밤에 소동을 없었던 일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남댁은 뭔가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종술과 연문이 났다고 소문났던 부월을 술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부월에게 종술이 오거든 딸 정옥을 데리고 셋이 어디로든 떠나 살아달라고 부탁했어요. 내 아들 살려낼 사람은 너 하나뿐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남댁은 부월에게 어느샌가 새아가라는 호칭을 쓰고 있었어요. 부월은 생전 처음 받아보는 사람 대접에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새아가, 그 호칭은 자신을 며느리로 인정한다는 뜻으로 마음을 적셔왔습니다. 그녀는 우남댁의 늙은 손을 덥석 잡고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부월은 한밤중에 저수지에서 뗏목을 타고 있는 종수를 찾아냈어요. 그는 부월을 뗏목에 태웠습니다. 외롭고도 고단한 산에 그녀는 이 남자를 구해내고 말겠다는 강한 사명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부월은 아직도 종술이 팔에 채워져 있는 완장을 벗어달라고 했고 종술은 순순히 벗어주었어요. 부월은 완장을 시커먼 저수지로 집어던졌습니다.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비극적인 역사 속에 존재했던 완장의 폭력은 끔찍했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요, 종술이 뭔가 더 잔인해졌어야 이야기가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대가 다르고요. 완장이 할 수 있는 폭력이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 때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달라졌어도 완장이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만일 내 손에 권력이 주어졌을 때 어떤 걸 하고 싶으신가요? 힘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을 하고 싶다거나 이렇게 힘 있을 때 이것만은 꼭 하겠다거나 혹은 힘이 없어서 남에게 당했던 걸 되갚아주고 싶지는 않은지요? 본능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속성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서는 안 될 일은 분명히 있어요. 파렴치한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별해 주는 게 바로 이걸 겁니다. 완장. 이건 좀 짠한 구석도 있어요.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을 때는 잡아야 할 게 오면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팔에 찬 완장이 진한 설움을 달래주고 생활을 윤택하게 해준다면 잡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문제는 그걸 이용해 먹고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이겠죠. 머슴과 주인, 머슴을 이용해 먹는 주인을 아무리 욕해봤자 주인은 항상 주인으로서 또 다른 머슴을 거느릴 거고요. 그에게 새로운 완장을 채우길 반복할 겁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빌붙고 아양 떠는 무리들은 완장보다 더 오래갈 힘을 원하겠죠. 이 지겨운 반복. 이 소설이 오래도록 또는 어떤 특정한 시기에 회자되고 하는 건 그래서입니다. 마음을 팔지 않고 사는 법. 어찌어찌하다 남의 힘으로 얻어걸린 완장 하나 차고 어설픈 대장 흉내내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차고 넘치지만요. 우리라도 마음만은 지키고 살아봅시다. 그게 인간으로서의 품이 아닐까 합니다. 그럴 때 그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품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